네, 그러면 오늘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만들다 보니 다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오늘. 네, 일단은 그 3월 미국 FOMC 있었으니까 요거 당연히 한번 짚고 가야겠죠. 아, 네, 어지기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향후 예상은 어떠한지 요거 한번 얘기해 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요것도 한번 시간 순으로 지난 방송 처음 했는데 요거를 한번 정례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몽현님 안녕하세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바이름 위엔의 이제 텐 서프라이즈를 짚어봤으니까 86번가의 텐 서프라이즈 그리고 2021년 네 가지 예상 여기에 대한 리뷰도 일단 1분기밖에 안 지나긴 했지만은 이것도 한번 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외 다양한 소식으로 해서 저도 한번 이제 그냥 이렇게 헤드라인들만 쭉 놔두고서 제가 자유롭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개수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네. 어쨌든 그래도 하나하나씩 한번 쭉 다뤄보겠습니다. 배터리에서부터 아크의 테슬라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또 주말 동안에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정홍이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하나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이제 3월 미국 FOMC가 저희 시각으로는 이제 미국 16, 17일 날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지난 목요일 날 새벽 3시에 나왔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좀 큰 이벤트였고 이게 종료가 됐는데 네, 박한주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부터는 토요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만큼이나 주목받은 FOMC가 최근에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래 뭐 1, 2년 사이에 거의 가장 주목받았던 FOMC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얼마나 연준에서도 부담을 느낄지를 한번 요 캡처한 화면으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상윤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여기 이제 CNBC 방송을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제롬 파월이 발언을 하고 있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요동을 치고 있는지 쫙 보여주고요. 한마디 하는 것들을 다 정리해서 빨갛게 브레이킹 뉴스로 올리고 있습니다. 아, 네, 런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이거 거의 뭐 스포츠 중계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물론 그만큼 많은 걸 얻어가는 자리긴 하지만 그쵸? 아, 네, 쇼팽dok터님 안녕하세요. 네, 매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워낙에나 기대들이 컸기 때문에 막 이런 짤들까지도 이제 막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제롬 파월이 과연 주식시장, 증시 살려낼 수 있을 것이냐?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면은요. 제일 뭐 기본적인 것들부터 한번 짚고 가자면 일단 금리는 동결됐고요. 뭐 당연한 결과죠. 자산 매입액도 동결됐고요. 요것도 뭐 당연한 결과. 그 다음에 이제 성명서를 보게 되면 여기에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요게 한번 좀 느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다 똑같고요. 여기 줄친 부분이 이제 지난 1월 대비해가지고 없어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몰드체로 된 게 요번에 새로 생겨난 표현입니다. 해서 보시면은, 요 부분이죠, 이제. 이제 경제 뭐, 회복하는 경제 활동의 회복 속도나, 그 다음에 뭐, 고용, 요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기는 했다, 최근 몇 개월간. 그리고, 그 팬데믹의 영향을 제일 많이 이제 받은 섹터들은 굉장히 이제 약하다. 집중된 섹터들은 굉장히 지금 약하다. 요 문구가 사라지고요. 요게 이제 들어왔는데, 회복이 이제 괜찮다는 거죠. 회복이 괜찮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경제 활동하고, 고용 쪽이 이제 turned up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더 좋아졌죠. 그쵸? 조금 더 긍정적, 그러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변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좀 팬데믹 영향 많이 받은 섹터는 좀 약하다. 요거는 유지됐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수위가 조금 올라갔다는 거. 그러니까 경제 활동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좀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일 프라이스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서 CPI 물가가 이제 낮은 채로 있다. 뭐 내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가 사라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2% 자기네 목표가 2%니까 2%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상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되게 낮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2%보단 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라서 결론적으로는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좀 향상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요번에 FOMC 이전에 관전 포인트가 한 4개 정도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첫째로 보충적 이제 레버리지 레이시오 여기에 대한 완화가 되어 있는데 연장이 과연 여부가 요번 회의에서 결정돼 나올 것이냐. 그 다음에 FOMC는 총 1년에 8번 열립니다. 그 중에서 4번이 경제 전망이 나와요. 요 경제 전망에 점도표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보시면은 3, 6, 9, 12월 달에 하는 FOMC에서는 점도표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나오고 1월에는 안 나왔고 3월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난 12월 대비해서 이 점도표가 상향되지 않겠느냐. 이 점도표라는 거는 향후 금리 정책이 이제 통화 정책에서 금리가 어디에 있을 것이냐를 요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자기 예상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게 좀 참고가 되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이렇게 상향이 요번에 과연 일어날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제일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2023년도의 중간값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요 부분이 이제 좀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요거 하나 보시면요. 요게 작년 12월 달 자료거든요. 쭉쭉쭉쭉 해가지고 보시면 요게 이제 점도표예요. 점도표인데 요거를 보시면 지난번 회의에서는 2023년에 대해서 보시면 누가 봐도 이제 중간값이 맨 아래에 있죠. 금리 인상 안 한다. 근데 이 부분이 과연 변화가 있을 것이냐? 예, 여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경제랑 물가 전망 과연 상향을 할까? 왜냐하면 그 전주에 있었던 22 이제 통화정책 회의에서 물가를 1%에서 예상치를 1.5로 크게 올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과연 얼마만큼 올리게 될까? 그 다음에는 정말로 연준이 굉장히 큰 정책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일드 커브 컨트롤을 과연 실행을 하게 될까? 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예상을 어떻게 했었냐면 이 SLR에 대해서는 절충안이 도출되지 않겠느냐라고 봤고요. 두 번째로 점도표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있는 숫자들은 다 뭐 의미 있는 수정이 없을 것 같다. 근데 혹시나 장기 목표에서 좀 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거는 그냥 진짜 생각 차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경제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번에 나올 때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자신감을 좀 피력할 것 같다. 다만 이 경우에 지나치게 자신감을 보이게 되면 이게 매파적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경제가 너무 좋으면 금리를 빨리 앞당겨야 금리 인상을 빨리 앞당겨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매파적으로 자신감을 보이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할 때에는 조금 완화적인 표현을 해가지고서 완화적인 색채를 덧칠을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OT나 YCC는 워낙 큰 정책인데 지금 자산 가격들이 다들 뭐 나스닥이 많이 빠졌었지만은 다우나 S&P는 사상 신고가였잖아요. 그래서 안 쓸 것 같다. 요랬습니다. 그럼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일단 SLR에 대해서는 며칠 내로 이야기할게요. 라고 웃으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점도표에 대해서는요. 2023년까지 중간값 인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위에 좀 더 위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점을 찍으신 분들은 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값 자체는 올라간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저는 장기 목표에서 혹시 변화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건 틀렸고요. 그럼 요거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은요. 이제 점도표를 보시면은
요 찍은 것들을 보면 요번 이제 3월 회의에서 2021년에 대해서 변화 전혀 없었고요. 지난 12월 대비해서 2022년도 거는 지난 12월 대비해서 조금 위로 찍는 사람이 늘기는 했어요. 근데 여기도 뭐 중간값은 밑에 있으니까 거의 변화가 없는 거고 23년도는 위에 찍는 사람이 늘었죠. 그쵸? 지난 회의에 비해서 늘었는데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증가한 것도 아니고 또 중간값은 여전히 밑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전망에 있어 가지고서는 이게 그 9월 달 때 12월 달 때 똑같았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거의 같은 것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참고를 하실 만한 거는 요거예요. 다른 데는 점 개수가 똑같죠. 그쵸? 근데 여기 하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회의에 참석하는 참석자가 한 분이 느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요 분이세요. 크리스토퍼 월러라고 해가지고 요 분은 이제 그 트럼프가 인준해주세요 하고서 추천하고 나간 2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주디 쉘튼이라는 분하고 크리스토퍼 월러인데 쉘튼은 너무 좀 정치적, 그러니까 좀 근본 이제 뭐 좋다 그랬다 안 좋다 그랬다가 좀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거긴 탈락이 됐고 월러는 상원에서 인준이 통과가 돼서 연준위원으로 이제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제 그 12월 달에 입성을 해가지고 지난 12월 회의에서는 점을 못 찍었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요번 3월 회의에서는 이제 요분이 점을 찍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작게나마 또 어떤 그 사람들이 궁금증이 있었냐면 과연 월러는 어디에다가 점을 찍었을까? 라는 거였죠. 근데 여기 결과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다 찍은 거예요. 장기 전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딴 거 다 그대로고 요거 하나만 넣은 거니까는 요분이 찍었다고 거의 좀 저희가 유출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요분은 좀 비둘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분은 출신이 뭐냐면 이게 프레드라는 거 익숙하실 거예요. 연준 보시는 분들은. 저도 많이 보여드리는데 요 이제 연준의 각종 그 데이터들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 막 이렇게 잘 그래프 해놓고 한 사이트가 있거든요. 요거를 총괄하시던 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경제 물가 전망치가 크게 상향이 됐어요. 이게 사실은 좀 뉴스화가 많이 됐었죠. 요게 이제 지난 3월 달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이제 전망치가 나온 자료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지난번 대비해 가지고서 차이가 나요. 첫 번째로 GDP에 대해서 지난 12월에 4.2% 예상했는데 6.5%로 올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1.8%였던 걸 2.4까지 올렸고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게 22년, 23년도까지도 전부 다 0.1씩 더 올려버렸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장기 전망은 2로 그대로 뒀죠. 그리고 요번에 또 논란이 됐던 거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제 실업률이에요. 근데 실업률이 지난번 예상은 5%였는데 요번에 4.5로 내렸고요. 내년엔 4.2라고 봤던 걸 3.9로 내렸고요. 2023년도는 3.7이라고 예상한 걸 3.5까지 내렸어요. 이게 되게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완전 고용이라는 거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4.0, 4.1로 보고 있는데 그보다도 훨씬 낮아진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쨌든 자, 물가 전망도 되게 경제 물가 전망 상향됐는데 거기다가 고용 전망까지도 크게 상향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 옐런 말이 맞는 거네라고 한 거는 제넷 옐런 이제 재무부 장관이 내년이면 완전 고용 달성할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 연준 지금 위원들의 예상치로 보면 맞는 말인 거죠, 이제. 그리고 역시나 요 큰 정책들은 실행을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무슨 함의가 있는 걸까? 이 제롬 파월이 굉장히 높은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말로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사실 뭐 나온 정책은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파월이 등판하니까 그날에는 주가는 오르고 우려했던 금리는 내리고 환율은 안정되고 막 밤중에 원달러 환율이 10원씩 움직였어요. 막 원화 강세로 돌았고 비트코인도 갑자기 오르고 특히 주가 이날 보시면 나스닥이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하는 어마어마한 걸 보여줬죠.
그래서 막 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잠시 이제 그 파워를 좀 이제 제가 칭찬한다 그러긴 좀 그렇고 이런 짤들 네, 좋더라고요. 예. 슈퍼 파월입니다. 슈퍼 파월 지금. 자, 여기서 약간 이거는 사실 진짜 제대로 내가 이거로 공부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좀 가십성이에요. 요거 사실은 보실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또 저희가 뭐 어떻게 공부만 하겠습니까? 조금 이제 재미를 좀 찾아서 한번 가보자면요. 이게 이제 FOMC, 그 페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인터뷰 하는 거 요거 영상으로 다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요거 영상을 한번 제가 그 파월이 얼마나 자신감을 보이는지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걸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Good afternoon. 이게 I would like to start by noting that it has been 최근에는 a full 이렇게 year 이제 since the pandemic 웹으로 arrived 진행을 with 하십니다. force on 웹으로. our shores. 다 보려는 건 아니고요. 재미 포인트. 네, 여기입니다. Can you talk us through how the forecasts for 2021 map into the substantial further progress definition? 2.4% inflation. I understand that's considered transitory. That still seems like some progress there. 4.5% unemployment. Is it time to start talking about tapering yet? Not yet. 제가 뭘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Leverage ratio. There's been a lot of talk about what you all are going to do this month, which I'm happy to hear an update if you have one. But just sort of more broadly, do you think long term that the leverage ratio poses problems for implementing monetary policy at a time when the reserve supply is going to remain large? And if so, do you think that changes to the leverage ratio, including the SLR, are the way to deal with that problem? Victoria, we'll have something to announce on that in coming days. And I'm not going to expound upon your questions. Why don't you ask another question if you'd like to? Because that one I'm just going to say that we're something in coming days. Sure. Okay. Well, then I'll ask about unemployment. 방금 보이시나요? 이게 파월 의장 보면 본인이 조금 자신 있거나 그럴 때에는, 그러니까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너넨 모르지. 약간 이럴 때에는 저렇게 요렇게 좀 웃으면서 진행을 하시거든요. 근데 요번에 보면 첫 번째 나왔던 게 테이퍼링 언제 할 거냐? 그 다음 두 번째가 SLR 완화 연장에 대한 거 어떻게 할 거냐인데 둘 다 이게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 그냥 보면서 저게 좀 특이했어요. 아, 저분이 뭔가가 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요것만 보시면은 저분이 이제 원래 저렇게 잘 웃으시는 분인데 86권가에서 괜히 지금 흠집 잡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어서 되게 힘들었던 시기에 이분이 얼마나 표정 변화가 많으신지 한번 보세요. 힘드셨던 시기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이제 2018년도 12월이에요. 이때가 어떻게 힘들었던 시기냐 하면은요. 여기 이제 2018년도에 9월 달에 S&P 500이 거의 한 2,900 얼마 정도 찍고 쭉쭉쭉쭉 빠져가지고서 12월 달 회의할 때 2,500까지 빠졌었고요. 그 뒤에 2,350까지 주가가 빠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조정을 받고 있던 시기에 이제 여기 정도 걸려 있을 때 FOMC 하신 거예요. 그 인터뷰 나온 거죠. 이때만 해도 이제 뭐 코로나 없으니까는 이렇게 앉아서들 다들 하시죠. 보시면 가끔 커피 가져오시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하십니다. Extremely tight labour market, we're still not seeing much in the way of inflationary pressures. In the context of a more data-dependent Fed,
how will the Fed respond to further undershoots of inflation moving into next year? Thanks. Well, you're right, Sam. Inflation has come in just a touch below where we expected it to be, not by a big amount, but by a small amount. More broadly, 2018 has been the strongest year since the financial crisis, and during that period, we've had low unemployment and strong growth, and inflation has still remained just a touch below 2%. So I do think that gives the committee the ability to be patient in moving forward. As I mentioned, there's significant uncertainty about both the path and the ultimate destination of any further rate increases. 방금 아주 현란하게 입이 움직이시는 게 보이시나요?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요. The committee looking forward to 2019 and still having what amounts to a positive forecast. We still are forecasting individually growth a bit above its longer run potential. 2.3% is what we're forecasting. We're forecasting that growth will be strong enough that unemployment will drop still further and inflation will remain right near our target. So I'd say that's a reasonably positive forecast. Going forward, I will be looking in particular to see whether incoming data tell us that we're in fact on that path, that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is in line with that expectation. That will be the main thing. More broadly, though, I think we've reached the bottom end of the range of committee estimates of what might be neutral. I think from this point forward, we're going to be letting the data speak to us and inform the outlook and inform our understanding of what would be appropriate policy. So there's a fairly high degree of uncertainty about both the path and the ultimate destination of any further increases. 이게 좀 공통적으로 보이실 텐데 하여튼 현란하게 이제 하관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은 이 연준 자산이 이렇게 좀 줄여나가기 시작을 했던, 그러니까는 연준 자산 감소에 관심 많던 시기, 많은 이들이 금리 인상을 말리던 시기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때 금리 인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있었던 회의였고, 아까 주가로 보여드렸지만은 주가 굉장히 하락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또 낙담할 때는 굉장히 낙담하는 걸 표현하시는 분이고요. 지금 좀 기분 좋으신가 봐요. 좋으실 때는 이제 헤헤 요런 거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랬었다 지난 회의 때 그냥 모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들으면서 와 장중에는 와 파월이 다 맞나 봐, 되게 잘한다, 파월이 드디어 이제 그 마에스트로의 경지로 가나 싶었는데 장이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저도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바로 뭔가를 올리려고 했었어요. 이번에 워낙 중요했던 회의라. 근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과연 뭘까 이게?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시장에서의 생각은 결국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아닌가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돌아가 보죠. 이번에 제시된 경제, 그 다음에 GDP 6% 이상 나온다면서요. 인플레이션 잘 나온다고 했죠. 고용은 더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만큼 경제가 강건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즉 모든 게 너희가 이야기한 대로 되고 있는데 금리는 안 올린다고? 아까 2023년도까지 그 다플라 점도표에서 중간값이 안 올라갔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야, 한쪽에서는 악셀을 쫙 밟고 있고 다른 한쪽은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고장나지. 결국은 금리를 올리겠네. 너네가 말하는 것보다 좀 더 빨리.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연준 너네 목표 두 개가 인플레랑 고용인데 그중에서 특히 고용에 집중한다고 수차례 얘기했지 않느냐. 근데 4.0이 너네는 완전 고용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내년만 되어도 4.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완전 고용 달성을 했는데. 게다가 아까 저도 다시 방금 말씀 한번 드렸지만 옐런도 내년이면 완전 고용 달성이라고 하던데,
게다가 2022년을 넘어 23년이면 더 내려가던데 실업률이. 그럼 너네 금리 빨리 올리겠다. 그런 거죠. 연준에서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변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이건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요번에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연준 편이니까.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단기적으로는 이게 기저효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상반기 내내 기저효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내내 어마어마하게 높은 숫자가 나와도 모든 게 익스큐즈가 되는 거죠. 그거 기저효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오기가 정말 힘들다. 그 얘기를 한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물가 전망치를 올렸잖아요. 3년 내내. 근데 장기 전망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인플레가 오는 건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뭔가 전망치가 한두 개가 올라가서 인플레가 오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는 되게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런 이제 논리가 깔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니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밑밥을 깔지 않았느냐. 2%보다 오버슈팅을 좀 하더라도 참아라. 그거 사실 우리 목표다.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그거를 이제 놓치고 실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 걱정 접어두세요. 다음으로 고용에 대해서죠. 고용이 서프라이즈. 그래서 금리의 인상의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인데, 자 이제 여기는 이 얘기하는 거죠. 실업률이라는 숫자에 주목하지 말아라. 고용률이 별로라는 거예요. 지난달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옐런하고 바월이 아니라 파월입니다. 파월이 둘 다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하루 차이로 이거 실제로 실업률 수준은 지금 10%다. 아니 뭐 이게 원래는 3% 중반에서 그 다음에 10% 넘어갔다가 그 다음 이제 뭐 6%대로 내려왔는데, 아니 그거 아니라 여러분 아직 10%예요. 저희 왜 그러냐. 고용률이 별로라는 거예요. 여전히 일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사람이 돌아와야 하는 1000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이 모두가 고용이 될 때까지 우리는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실업률이라는 숫자 자체에 좀 속지 말아라. 이거는 그 통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연준은 막 아주 똑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무슨 걱정할지 알고 있으니 우리는 거기에 대한 모든 답변을 준비하고 있어 라는 걸로 보였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자들도 좀 파가 나뉩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금리 올라갈 거다라는 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빌그로스가 갑자기 또 등판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과거의 채권왕이잖아요. 여기가 여러분 3에서 4%의 인플레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채권 쇼치고 있고요. 인플레는 가속화될 거고요.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실행을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브리지워터에서는 누차례 지금 구조적인 인플레 사이클에 돌입한 것 같다. 라고 했고, 마이클 버리는 뭐 하이퍼 인플레 올 것 같다. 라고 세게 얘기를 했죠. 반면에 이제 하락파도 있어요. 이제 BOFA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냈더라고요. 그중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고 이런 데에는, 그러니까는 물가가 좀 올라가고 이런 데에는 좀 공급망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공급 사슬의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 일종의 이제 뭐 병목 구간이 좀 있는 것 뿐이고, 특히나 걱정하는 반도체 공급 부족이나 뭐 생산 시설에서의 생산 연기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해결이 될 문제다. 너무 걱정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는 공급이 딸려가지고서 인플레가 온다? 그런 걱정은 접어두십시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게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재택근무가 정례화가 돼서 많은 일자리들이, 그러니까 밖에서 하는 뭐 레스토랑이나 뭐 각종 이제 왜 오프라인 유통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출장 다니는 수요나 이런 것들 자체가 줄면서 관련된 일자리의 타격을 구조적으로 줄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저임금 쪽의 타격이 클 것 같다. 뭐 요런 이제 얘기를 했죠. 요게 이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노동부라 해야 되나요? 미국에? 뭐 거기 자료를 인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근데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향후 10년간 이제 그 고용 증가에 대해 가지고서 그 소득 분위별로 나누어 보게 되면 여기가 제일 이제 부유하고 많이 벌고 여기가 제일 적게 버는 곳이에요. 원래는 뭐 요렇게 이제 증가로 좀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예상을 했었답니다. 근데 요번에 팬데믹 이후에는 지금 좀 예상을 해보니 야, 저소득층 쪽은 계속 줄겠다. 유일하게 증가하는 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고소득층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일자리 감소하고 소비 쪽에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아무래도 임금을 좀 올리려면 노조가 가입이 돼 있어서 힘이 좀 세야 되는데 이 구조적으로 20% 중반이던 노조 가입률이 미국이 지금 10% 초반으로 떨어져 있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요 캐펙스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야 캐펙스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원래는 뭐 투자하고 이러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캐펙스가 증가할 건데 이 테크 기업들이 하는 캐펙스는 테크 기업들은 가격을 낮추잖아요. 보통 플랫폼 기업들이 기존의 오프라인 기업들이 있을 때보다 뭐 우리나라 쿠팡에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 디플레적인 성격을 가진 테크 기업들의 캐펙스가 엄청나게 크게 차지를 한다. 그래가지고서 이게 인플레 오기가 참 쉽지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출산율도 이게 좀 구조적인 감소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인플레 금리 상승 구조적으로 오기가 참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자료 냈었던 이제 그 구겐하임 파트너스 여기에 자료를 보시면은요. 금리가 이제 10년물 금리가 8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 모델이 이렇게 예상하기로는 이런 이제 좀 뭐랄까요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위아래로 이제 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레인지를 꺼보면 거의 그 안에 금리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요 금리는 요로 내려갈 것 같은 금리다. 이거 좀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0.5가. 오히려 이제 내년에 2022년 1월에는 마이너스 0.5를 여러분 걱정해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금리 못 올라간다. 내려갈 거다. 오히려 여긴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해놨죠. 그러니까 이제 유명하다고 하는 투자자들도 전부 다 지금 판 깔아놓고서 여기에 싸움터에 들어와가지고서 뭐가 맞는지 제대로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연준이 여전히 카드를 쥐고 있을 때는 함부로 덤비지 말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안 좋은 시나리오는 그리지 말자 자산시장에. 두 번째로 다만 현재 금리 수준을 별로 불편하게 연준에서 보고 있지 않는 듯하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 금리를 별로 그렇게 낮추고 싶은 생각이 안 보여요. 연준 인사들 발언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금리가 계속 좀 높은 수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로 인해 나타났던 최근의 성장주에서의 가치주 트레이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저효과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연준에서 근데 어쨌든 인플레가 상반기 내내 좀 놀라운 숫자로 이게 쫙쫙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시장은 반응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 자체가 기저효과가 큰 상반기 내내 이 금리 상승이라는 거, 금리 반응이라는 거는 계속 나타날 수 있는 현상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주목할 부분 먼저 체크를 해보면은요. 사실 요번 FOMC 끝나고 나면 향후에 이제 이 두 부분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그 인터뷰 때도 첫 질문이었잖아요. 테이퍼링. 과연 그러면은 연준에서는 언제 테이퍼링 일정을 구체화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준이 누차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때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걸 겪었었다. 그때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배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테이퍼링 하는 일정을 시장에 더 빨리 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난번에 일정이 어땠느냐? 지난번에 보시면 5월에 첫 번째로 테이퍼링을 언급을 하고
7개월 후인 12월 달에 첫 테이퍼링을 실제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게 보니까 지난 12월 회의에서 첫 언급됐다는 게 1월 의사록에서 나와요. 1월 회의록에서. 그러니까는 맨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야 그러면 지난번보다 더 늦게 한다고 했으니 12월 1월에 언급했으니 8월이나 7월이나 8월인가? 아니면 그보다 조금 뒤인가? 근데 이제 요번에 답변을 들어보니 여기에 대해 행복 캐리어를 조금 더 돌려보면 아직 첫 언급이 안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제일 빨리 이제 나오려면은 다음 FOMC가 4월 말인데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도 여기서 7개월 후면은 12월 초에 있는 12월 이제 초중순에 있는 FOMC가 다음 일정이 되거든요. 7개월 후의 일정이. 야 그러면 제일 빨라도 올해 연말이네. 12월 달. 근데 만약에 이제 7개월보다 더 빨리 알려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보다 뒤라 그러면 내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4월 말 회의에서 얘기 안 하고 그 다음 회의가 6월이거든요.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럼 내년도 1분기도 넘길 수도 있겠다. 이 테이퍼링을 상당히 늦게 할 수도 있겠네. 이지만은 어쨌든 요거를 확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테이퍼링 진짜 니네 언제 할 거냐. 이거 한번 확인하고 싶을 거고. 그 다음에는 요번에도 이제 뭐 여기에 대한 약간의 언급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연준이 얘기한 거는 정상 경로예요. 그 경제가. 그렇게 정상 경로로 갔을 때고 물론 이제 경제라는 거는 상당한 이제 변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변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았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바이든의 재정 정책의 규모가 과연 어느 정도나 클 것이냐. 최근에 보면은 이게 뭐 2조에서 4조 달러의 그 인프라 그 관련해가지고서 또 예산 짜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너무 커져버리면 결국 금리를 생각보다는 금리가 계속 더 올라가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이러스라는 게 아직 우리가 정복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야 뭐 정복된 것처럼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이게 또 변이가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여부가 있고 그 다음 얘기는 안 했지만은 요즘 또 하는 말 봐서는 좀 미중무역 분쟁 같은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을 향후에는 해봐야 될 텐데 테이퍼링 그 다음에 변수들 이게 이제 여기 올라와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저효과로 상반기 내내 이제 금리가 반응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상반기가 끝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 하반기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일정이 나올 거라는 거죠. 4월이나 지금 시장은 한 6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6월 정도에 테이퍼링 일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제 테이퍼링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이게 이제 가시권에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금리를 또 좀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이든의 이 과감한 재정정책 과연 어디까지 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시장이 확인을 해보고 싶을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금리가 너무 중요해졌는데 금리가 명백한 상방이 어딘지 뭐 주식도 그렇잖아요. 계속 떨어지다가도 이렇게 뭐 쌍바닥 뭐 이렇게 대바닥을 만들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한번 야, 저 주식 사볼까 이러고 위로 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금리라는 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위로 아이고 더 올라가려고 했는데 실패, 더 올라가려고 했는데 실패 이런 거를 몇 번 보여주는 어디가 존재할 거라는 거죠. 소위 상방, 명백한 상방이라고 저는 하는데 찬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찬장이 어딘지를 확인한 이후에 제 생각엔 주식 시장에서 구체적인 스타일 변화가 그러니까 지금에 나타나는 현상이 뒤집어지는 현상이 그때쯤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요번에 FOMC를 보면서 느꼈던 점이고요. 그리고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서 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뭐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준비한 그 FOMC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주제 지난주 자산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